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S&P 500 11개 업종 전부 다 올랐으니까 네. 시장이 골고루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소폭 하락했습니다만 엔비디아는 4거래일째 오르면서 시가총액 다시 또 3조 달러를 노려보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의 8월 PPI가 예상보다 소폭 올랐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이른바 피봇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ECB가 금리를 또 내렸습니다만 유로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참 시장 반응이라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요.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보다는 이제 성장의 둔화냐 아니면 연착륙이냐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지표에 따라 이리저리 휘청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상승의 기운을 갖다가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보입니다. 뭔가 기대감이 반영되는 네. 시장이죠. 뉴욕 증시가 상승을 나타내면서 어제 국내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2% 그리고 코스닥은 3%대 상승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마지막 거래일 되는데 네. 연휴 이후의 전략까지 세워받을 것 같습니다.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한 달여 전에 정부가 발표했던 88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또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또 돌아왔습니다. 로또 청약 연휴 이후에 또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도매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랠리 이어갑니다. 벌써 다음 주로 다가온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라줬습니다. 다우지수가 0.58%, S&P 500은 0.75% 올랐고 나스닥은 1%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살펴보시면 빅테크와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줬는데요. 지난주 경기 침체를 이유로 가라앉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살펴보시면 애플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젠슨헝 CEO의 수요 증가 기대 발언에 이틀째 상승 이어갑니다. 다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도체주들 안에서도 차별적인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프랑스계 투자은행이죠. BNP 파리바가 HBM 공급 과잉으로 디램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조정 보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자 3%대 하락했습니다. TSMC도 주가는 상승을 해줬지만 생산 용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공급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도체 업체나 또 TSMC 영향을 받은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일부 반도체 장비 업종들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엔비디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4%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전일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경쟁 업체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전 임원의 발언에 2%대 상승했고요. 아마존도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2.69% 상승해줬고요. 일라이릴리는 18억 달러를 투자해서 아일랜드에 제조시설을 확장하겠다는 소식에 상승해줬습니다. 브로드컴도 CEO가 내년에도 강력한 성장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3.9%대 상승했습니다. 그 외 금융주는 대부분 좀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상승해줬습니다. 이제 9월 FOMC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전에 유럽 ECB는 시장 예상과 같이 25bp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ECB 총재는 정책 금리는 명확하게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면서 이후 유로화는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CPI에 이어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됐죠.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이 코어 P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근원 물가가 상승했다는 점이 어제 CPI 상황과 똑같죠. 하지만 어찌됐든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조금 더디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노동지표도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보다 2천 건 더 증가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이 그다지 강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더 실렸는데요. 어제는 9월 FOMC에서 25bp 인하할 확률 80%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조금 진정된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25bp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는 상승했습니다. 2년물은 3.64%대, 10년물은 3.68%대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유가, 이틀째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미국 멕시코만에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원유 생산시설 가동이 일부 중단되자 수급 불안이 유가를 밀어올리는 모습입니다. WTI 배럴당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7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 금값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 금 생산 둔화 소식까지 전해지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이후 트로이 온스당 2,500달러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처럼 분위기가 좋다고 다 같이 가는 건 아니란 점입니다. 같은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이 주도주 안에서도 종목 선정에 힘쓰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세계 3위 현대차와 5위 제너럴모터스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글로벌 1위 도요타가 생산 목표를 낮춰 잡은 데 이어서 2위 폭스바겐이 메가톤급 구조조정에 나서는 가운데 전격적인 사업 연대를 발표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해외 주요 완성차 업체와 포괄적 협력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사는 이번 협업을 통해 앞으로 주요 전략 분야에서 협력하고 잠재적으로 내연기관부터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수소 기술도 공동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 배터리 원자재 등 소재 조달까지 통합 소싱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양측은 유휴 생산 기지를 활용한 공동 생산에도 나섰는데 제너럴모터스가 미국 전역 11곳을 비롯해 멕시코와 브라질,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 공장을 두고 있는 만큼 현대차로선 지역별 시장 수에 맞춘 탄력적이고 민첩한 생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미국 현지에서 점유율 1, 2위를 달리고 있는 제너럴모터스의 연대는 현대차가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더 나아가 대미 통상 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미 세계 각지에서 일본 차들과 공동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도요타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세계 1위 전기차체 테슬라와의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둔 협력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7월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밤사이 미국 일부 지역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먹통이 됐는데요. 2달 만에 또다시 터진 사고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자사 데이터 센터가 아닌 통신사 AT&T의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응에 나서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2달 전 IT 대란 악몽이 다시금 떠오르는데요. 당시 전 세계 약 850만 대의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윈도우 기기가 먹통이 되면서 항공사와 은행, 의료 등 여러 산업 분야가 마비가 됐고 서비스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까지는 2달이 걸렸습니다. 워런 버핏의 후계자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아지트자인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절반 이상을 팔아치웠습니다. 버크셔 클래스 A 주식 200주를 약 1억 3,910만 달러에 매각했는데 아지트자인 부회장은 회사 임직원 중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버크셔의 기업 가치가 최근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규모화 시기를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이번 매각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반면 CFRA 리서치는 이번 매도는 버크셔의 전망에 대한 견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인도 증시에서 기업 공개가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IPO로 꼽히는 바자즈 주택 금융은 우리 돈 1조 4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인데 청약 마지막 날인 11일까지 인도 GDP의 1%가 넘는 52조 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내 상장을 준비 중인 현대차 인도법인의 IPO도 상당한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신흥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투자은행이 뭉칫돈을 들고 인도로 몰려들고 있어 현대차 IPO 외에도 글로벌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엔비디아가 현지 시간 11일 기준 8% 넘게 급등하자 국내 반도체주의 불씨도 오랜만에 되살아났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젠스망 CEO의 말 한마디였는데요. 그는 최근 열린 골드만삭스 기술 컨퍼런스에서 AR 칩 수요가 많다면서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는 최신집 블랙웰에 대해서도 아직 출시 전이지만 강력한 수요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젠스망 CEO는 AR 거품론을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젠스망 CEO는 세계 추천 검색, 대규모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모두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은 가속화한 컴퓨팅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아울러 엔비디아 AR 칩을 구매하는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들은 구매 비용의 5배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젠스망 CEO가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입지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내놓자 국내외로 반도체주가 훈풍을 받았는데 어제장 마감 상황 보면 미래반도체가 상하극까지 직행했고요. YC가 21.32%, SK하이닉스가 7.38% 뛰었습니다. 또 이어서 한미반도체가 5.3%, 삼성전자도 2.16% 올랐습니다.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가 신청 8년 만에 건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자력 발전은 세울 3, 4호기가 2016년에 건설 허가를 받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된 것인데요. 이번 건설 허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생태계 복원이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약 11조 7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건설될 예정인데 신한울 3호기는 2032년에, 4호기는 2033년에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에 공개된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최대 3개의 원전을 새롭게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산업이 다시 본격화되자 관련주들이 뛰어올랐는데요. 보성파워텍이 상하극까지 직행했고요. YC도 21.65%, YC가 21.32%, 또 우리기술이 13.63%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우진엔텍이 12%대, 한신기계가 10%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거래일에 세계 최대 리튬 기업 앨범알이 폭등하면서 국내 리튬 업체에도 수급이 몰렸습니다. 현재 3년 만에 최저치에 머물고 있는 리튬 가격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자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세를 보인 것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CATL이 중국 장시성의 주요 광산에서 리튬 생산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통상 리튬 가격 상승은 배터리 밸류체인의 수익성을 높여 호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데 UBS는 이번 생산 중단으로 연말까지 리튬 가격이 11에서 23%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이번 생산량 감소가 리튬 산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어제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EV 첨단 소재가 11.71%, 금양이 7.88% 올랐고요. 이어서 강원에너지와 포스코퓨처엠과 코스모화학 모두 6% 넘게 뛰었습니다. 네이버가 아람코 디지털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데이터인 인공지능청과 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AR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이번 MOU에는 데이터 센터 구동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부터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 또 아랍어 중심의 거대 언어 모델 구축 등에 대해 양사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네이버의 소버린 AR 전략이 사우디에서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버린 AI라는 데이터 센터를 특정 국가 안에 짓고 그 국가의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로 구축하는 AI 모델을 뜻하는 것으로 기술력에서 미국 빅테크에 밀리는 국가들이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이번 사우디와의 협력을 통해 네이버식 소버린 AI가 글로벌로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AI 관련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플리토가 10.03%, 또 폴라리스 AI와 이수페타시스가 각각 7.89%, 7.61% 올랐고요. 마음 AI와 이스트소프트도 모두 7%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일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추석 선물을 보내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반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나쁘지 않은 투심 속에 이 역시 추가 상승의 재료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파티가 열린 건데요. 이 파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모처럼 양지수 모두 빨간 상승불을 켰습니다. 코스피가 2.34% 뛰어서 2,572.09포인트. 올해 들어 역대 네 번째로 크게 오른 건데 8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닥은 더 좋았습니다. 3.05% 올라 731.03포인트였습니다. 개장 전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골드만삭스 기술 포럼에서 한 발언이 큰 호재로 작용되면서 양시장 통틀어서 2,200여 개 종목이 오른 전방위적인 강세장이었습니다. 수급 상황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의 팔자세가 멈췄는데요.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2,78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고 기관도 25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개인만 차익 실현에 나서며 2,42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2,126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25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역시 개인만 홀로 3,421억 원 팔자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내린 걸 제외하면 9개 종목이 모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완성차 대표주들까지 크게 올랐는데요. 삼성전자가 2.16% 반등하며 66,300원, 8거래일 만에 상승불을 켰습니다. SK하이닉스는 7.38% 급등했습니다. 168,800원이었는데요. 엔비디아 칩 수요가 강력하다는 젠슨항 CEO 발언이 수렁에 빠진 반도체 투톱에 손을 잡아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76% 추가 상승에 성공했고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3%대 뛰었습니다. 현대차가 GM과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온 만큼 오늘장의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과 KB금융, 포스코홀딩스까지 모두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클래시스를 제외하면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주춤했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알테오젠이 3.27% 뛰어 31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시총 3위인 HLB도 1.5%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서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제약, 셀트리온 제약까지도 3, 4%대 반등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로비엠이 2.34%, 4위인 에코프로가 3.35%, 5위 엔캠이 5.95%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환율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30전 내린 1,338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환율은 다시 1,340원 선을 뚫는가 싶더니 미국의 경제지표와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을 소화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역외 환율은 1,336원 30전이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소폭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요즘 반도체주 대응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AI 반도체 기대감이 몰려왔다가 경기 침체 우려나 엔비디아 실적 등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또 썰물처럼 빠지기도 하죠. 반도체 업황 어떻게 봐야 할까? 증권가에서는 이제 AI 시대 반도체 업황 장기 호황을 전망했던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삼성증권은 호황이 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증설에 나설 것이란 과거의 공식이 틀렸다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 디램 공급도 15%를 넘기기 어렵다고 분석했는데요. AI 지출이 여전히 강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 수요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작년 공급 과잉 때 재고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약해진 수요 모멘텀 때문에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하드웨어에 AI가 도입되는 원년인 내년에 이제 탑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디램 가격 상승률은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봤는데요. 삼성증권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고객이 재고를 소진해가면서 반도체 수급 환경이 건강해질 것이라며
전통적인 제조업과 IT 사이클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제한된 투자를 권고했는데요. 소부장주를 추천하면서 전공정 종목인 유진테크, 하이퀄리티 기술주로 HPSP와 파크 시스템즈, 소재 부품주로 하나 머티리얼즈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섹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치는 이전보다 낮춰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체크하시죠. 오늘은 산업별 이벤트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가 17일까지 열립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에 총 출동하는 만큼 제약 바이오 섹터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추론할 수 있는 새로운 챗 GPT를 오늘 출시했는데 AI 관련주의 추가 상승도 기대됩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규모별 KX 지수 변경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중형에서 하향 편입된 종목들은 단기 수급 측면에서 기대가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중형에서 대형, 소형에서 중형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관련 종목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고려아연이 강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사모펀드를 굴리는 MBK 파트너스가 영풍그룹과 손을 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예상치를 상회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추가로 인하한 가운데 미증시가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간 건데요. 추석 연휴를 앞둔 우리 시장, 원래대로라면 지금 좀 다소 한산한 장세가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어제의 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만큼 이 추석 파티가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표정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도 상승 마감했네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조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뭐 지표는 적당하게 네. 시장 전망에 맞춰서 이렇게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고 예. 있네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진짜 장 강합니다. 강한 게 네. 그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네. 한번 이렇게 조금 휘청하다가 한번 상방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계속해서 가는데 이게 시장 자체적인 힘이라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고 아니면은 뭐 혹시라도 지금 뭔가 시장을 좀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한데요. 그게 이제 차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차트가 좀 그렇다는 자연스럽지가 거죠? 않아요. 차트가 자연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진짜 시장 자체적인 뭐 저가 매수로 인식하든 아니면 이러나 저러나 또 잠시 조정 이후에 네. 계속해서 우상향을 믿고 가는 돈이 들어오는 거라면은 괜찮은 건데 그리고 어제 우리는 또 옵션 만기라서 상당히 좀 지수가 좀 과장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미국 증시 상승을 오늘 살려주면은 우리도 믿을 만한 거고 네. 오늘 또 이렇게 생각보다 약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뭐 다소 실망감 내지는 우리는 너무 큰 기대 걸면 안 돼 또 이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 오늘 그리고 또 추석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사실 고민 많이 하는 것보다
네. 어지간하면 막 들고 가는 것도 뭐, 이 판에서 머리 쓴다고 잘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예측대로 움직이는 것도 네, 아니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바로 모셔서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허 상무님 시장이 힘들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나 오늘 까칠하니. 어디 아니, 뭐 메이크업도 안 하셨네요. 최근에 뭐 이게 뭐 지점 설명회도 다니고 뭐 지방에도 좀 다녀오고 이러면서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지방일 하시는 거 보니까 저쪽에 또 전주 쪽으로 한번 다녀오셨구나. 네. 그 국민연금 쪽에. 네. 가서 이렇게 뭐 허상무님 뷰도 밝히시겠지만 그런 데 가면 또 이렇게 매니저분들하고 또 소통도 하시잖아요. 네. 분위기 어떻던가요? 뭐 이번 주는 뭐 설 연휴 직전이라 네. 굉장히 좀 적극적인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는 뭐 계속 미국 대선이라는 어떤 큰 변수가 있다 네. 보니까 금리 인하보다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출연하셨더라면은 굉장히 좀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네. 또 일주일 만에 이번 주는 또 우리로서는 연휴고 미국은 뭐 추석이 뭐예요 할 거고 자기들은 계속 달릴 거고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허 상무님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가장 큰 거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네. 거를 좀 네.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예.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뭐 미국 고용 나오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미국 CPI도 그냥 헤드라인 물가 지표와 또 근원 물가 지표 간에 이제 괴리가 좀 생기면서 예. 뭐 약간 엇갈리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뭐 물가, 고용, 뭐 다른 여러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둔화가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네. 조짐들은 없다라는 게 어쨌든 다소 안도감을 줬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이제 어젯밤에 이제 그 미국 뉴욕 주식 시장이 또 좀 올랐는데요. 네. 뭐 미국에서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티미리오스 기자의 닉 티미리오스가 네. 또 50bp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조금 크게 화제가 좀 된 것 같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금리를 많이 내리면은 주식시장에는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뭐 미국 연준이 75bp 올릴 때도 굉장히 좀 빠르게 올렸습니다만은 미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또는 경기 둔화를 빠르게 막기 위해서 빨리 인하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이런 뉘앙스여서 뭐 시장 흐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준이 이 경기를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 느낌들을 좀 줬었던 게 또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왜 최근에는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보다는 고용시장 둔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의 고용은 사실 이제 둔화는 되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업들이 해고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레이오프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해고, 그러니까 신규 고용 건수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고 네. 특히 연초에는 뭐 한 달에 뭐 20만 건, 24만 건 이렇게 늘어났던 미국의 신규 고용 건수가 지금 이제 10만 건대 초반대로 떨어졌으니까 확실히 미국 경기의 힘이 떨어진 건 맞는데 네. 전반적으로 미국이 그러면은 이게 사람을 많이 자르기 때문에 또는 해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용이 나쁘다라는 뉘앙스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이 식어가면서 네네. 수요와 공급 간의 밸런스가 좀 맞아가면서 이제는 원래 있던 회사에서 그냥 일을 많이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걸로 좀 보여지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가 식어가고 있는 건 맞지만 뭐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침체냐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로서는 지금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어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니 미국 장도 참 재밌는 게 지금 한번 열어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중에 뭐 브로드컴이 어제 한 4% 오르고 엔비디아 2% 가까이 오르고 TSMC 오르고 이게 다예요. AMD 한 0.6% 나머지 뭐 퀄컴도 1% 빠지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3% 넘게 빠지고
또 보니까 뭐 램 리서치 2.5%, 마이크론이 3.5%, 3.8%, 인텔이 1.4% 이렇게 막 빠지니까 이 반도체 지수 자체는 또 그거하고 우리가 엔비디아만 보고 달려가는 반도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미국 장이 뭐 업종별 다 고루고루 오른다는 측면에서는 지수는 힘을 넣는 건 맞는데 여기도 가는 종목 안 가는 종목이 있어서 고민스럽겠다 싶기도 하기도 하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22가 금리 내린 거는 뭐 연준에 혹시 영향을 주거나 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뭐 유럽의 지금 경기 상황만 보면은 네. 연준보다 조금 더 열심히 금리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실 유럽 상황이 유럽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뭐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도 보면은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이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이제 그 유럽의 경기가 돌아서는 데까지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아직까지도 경기를 주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주식시장을 주도를 하는 것도 역시 이제 미국의 힘이 가장 강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져서 네. 전반적으로 22의 어떤 모습이 미국에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미국의 금리나 속도가 다른 국가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보니까 이제 모처럼 반도체주가 강세를 네. 나타내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했는데 외국인들이 또 오랜만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샀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그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 오르긴 올랐는데 뭐 보면은 뭐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는 네네. 올랐지만 마이크론 같은 것도 떨어지는 그런 네. 것들을 보면은 네. 뭐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제 테크주들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핵심은 역시 AI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핵심은 AI다. AI가 아닌 범용 반도체 또는 경기가 민감한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사실은 이제 오르다 만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비교를 해보면 네. 결국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HBM을 통해서 AI의 수혜를 조금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어제도 주가도 훨씬 더 많이 올랐던 네. 것 같고 뭐 외국인들도 결국은 SK 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조금 더 샀지 그러게요.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여전히 엔비디아 밸류체인 기업들은 지금 저점 매수 구간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여전히 AI 쪽에 대한 수요는 예. 뭐 젠슨황 CEO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약간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AI를 비롯한 이런 미국의 첨단 기술주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주가가 괴리가 좀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네네. 특히 네. 7월 8월까지. 네. 근데 그게 조금은 지금은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AI 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젠슨황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AI 쪽은 좀 괜찮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그 외의 다른 테크주들이나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국 경기 자체는 지금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테크주들 또는 반도체주들 내에서도 결국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저 젠슨왕 AI 수요 엄청나다. 뭐 몇몇 우리한테 칩 받아가야 될 고객들 중에는 좀 못마땅하거나 서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때제때 공급을 못 해줘서 이게 그저께 그 젠슨황 발언 중에 핵심이다 보니까 확 그렇게 엔비디아를 땡겼고 어제도 팔로스루가 쭉 있었는데 저거 하고 아까 이렇게 굿모닝 마켓 소개했습니다만 BNP 파리바는 또 네. HBM 공급 과잉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BNP 파리바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젠슨황이 약간 이렇게 부풀린 겁니까? 젠슨황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건이 딸려요 우리가 이런 고객들은 막 달라 하는데 우리 칩 달라 하는데 근데 지금 BNP 파리바 얘기는 HBM이 좀 공급 과잉 우려가 있어서 뭐 엔비디아 가격 하향 조정 목표 가격 이러고 있으니 참 저 같은 사람은 참 무성합니다만 네. 반도체 앞만 설명 들어봐도 그래 뭐 어렵죠. 저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다 해서 반도체 없이 못 사는 세상인 건 네네, 알겠는데 네. 솔직한 얘기로 뭐 GPU도 잘 모르겠고 어렵죠. 메모리 네. 칩하고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는데 AI 칩은 어디가 다른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들 다들 뭐 투자는 하고 삽니다만 아니 저기 젠슨황 말을 믿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증권사보다 그래도 그 양반은 그거나 저 스티브 잡스나 젠슨황 같은 사람은
본인이 엔지니어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내고 그냥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의 저 회장님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결제는 하겠지만 네. 뭐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럴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CEO들 중에 용감하신 분들 중에는 그거밖에는 잘 안 보였어요. 나는 우리는 공매도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런 얘기는 자주들 하시던데. 어떤 질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그래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 제 얘기. 얘기. 네. 예.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AI 쪽은 아직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공급이 못 따라간다. 그게 이제 젠슨 황이 얘기를 네, 하는 네. 거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HBM은 그 GPU를 만들어 가는데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GPU는 아닌 거잖아요. GPU가 막 만들어지는데 GPU가 또 발전함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HBM은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예. 이 GPU만큼 들어가는 산업은 또 아닌데다가 예. 지금 현재 그 GPU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조차도 엔비디아 너네는 독점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HBM은 독점은 아니죠. 독점은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뭐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로닉 뭐 점유율은 다 많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수요를 바라보는 입장, 특히 이제 엔비디아처럼 수요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마이크론이나 이렇게 밸류 체인의 이제 하단에 있으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젠슨 황이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TSMC에다가 맡기는데 파운드리를 그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까지만 얘기했는데 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장에 그 다른 업체가 우리 결국 삼성전자일 수가 있다 하는 그 기대 뭐 상당히 타당한 기대라고 봐야겠죠. 그럼요. 근데 대신에 네.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TSMC랑 삼성전자랑 경쟁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경쟁시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경쟁시키면 단가를 또 한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TSMC가 슈퍼 을이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좋지만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계속 경쟁을 해야 되면은 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또 열심히 나쁘게 얘기하면 또 출혈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어쨌든 HBM의 단가 또는 뭐 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단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떨어질 수가 있고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한테만 좋을 수 있는 소식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자꾸 이렇게 막 질문이 막 혼란스러운 자체가 뉴스의 흐름을 쫓아가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또 어젠가 그저께가 나왔던 얘기 중에 저 테네시주에 있는 그 공장 삼성 네. 그 중단한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는 또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공급 이슈인 거죠. 공급 이슈.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는 탄탄하다. 탄탄하다. 그런데 공급 측면에서 특히 GPU가 아닌 다른 반도체 쪽에서의 공급 우려 이슈는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뭐 브로드컴은 올랐지만 네. 다른 쪽의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는 어제만 못했던 이유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SK하이닉스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 뭐 꼭 그것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가에 좀 악재로 인식이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그 디램 수요 양극화에 발목이 잡힌다. 그래서 목표가 하향 조정 KB증권에서 내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공급 이슈인 거죠. 공급 이슈.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를 한다라는 거에서 네. 보면 네. 이게 HBM도 있지만 HBM이 아닌 일반 낸드도 있고 다른 반도체들도 일반 뭐 핸드폰이나 이런 다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AI와 관련된 수요는 좋지만 그 외에 다른 수요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식어가고 있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그 AI나 GPU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이런 산업이 아닌 다른 테크 쪽 또는 다른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씩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압력들이 조금씩 직면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부 증권사들에서 조금씩 이런 그 뭐 등급 하향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들 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무님 얘기를 좀 종합해 보자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는 엔비디아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래서 자꾸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 쪽에서 수익 내기 어려우니까 자꾸 미국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나 보네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이라기보다는 기술의 헤게모니에 있어서 기술의 어쨌든 엔비디아가 좀 끌어가고 있고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견디지만 그렇지 않은 후발업체 또는 따라서 수요를 따라서 납품을 해야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격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쨌든 90% 이상을 독점하는 기업들이고 그렇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뭐 독과점, 그러니까 독점은 아니고 과점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어쨌든 엔비디아의 어떤 수요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가 조금 나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더 많이 얻어받는 그런 모습이 되고 엔비디아가 조금 좋으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덜 좋은 그런 양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 우리 허 상무님도 직접 매매를 하실 수 없는 네. 저 업종이다, 잡이시다 보니까 그한데 그래도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뭐 한 1억 정도 들고 계세요 주식. 네. 오늘 어떻게 하실랍니까? 오늘 조금 줄이고 가실랍니까? 아니면 그냥 뭐 못 먹어도 고 내지는 추석 이후에 날아갈 거야라고 하고 들고 지금 가실 건지. 주식 한 평가금액 1억 정도 갖고 있다고 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갖고 계세요 주식을. 저는 계속 시작이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5천으로 시작해서 1억인지 2억으로 시작해서 1억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1억이에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뭐 그 정도 돈 있으면 일단 빚을 갖고 싶긴 한데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미국 주식 한 60% 70% 그다음에 미국 채권 한 30-40% 요 정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가져갈 것 같다. 네. 제 얘기는 그 정도 갖고 가시는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은 알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가 좀 길잖아요. 네네네. 오늘 밤까지 포함하면 4일치를 갖다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조금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추석을 전후로 해서 저희가 조금 나쁜 기억들이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쁜 리만 기억들? 사태 때. 리만 사태 때 2008년. 예, 2008년 9월에 그때 추석 마지막 날 리만이 망했거든요. 아 그랬나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추석 때 사실은 이제 뭐 거래량도 적고 그래서 대부분은 뭐 좀 막연하게 불안하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줄여놓거나 네. 이제 자산들을 좀 현금화하는 그리고 예. 추석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해서 많이들 줄이시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사실 이제 추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뭐 추세가 어떤 추석이라는 어떤 이슈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바뀌는 경우는 2008년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 말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대체로 예. 보면 예.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추석이기 때문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이제 FOMC가 바로 이제 직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다 보니 뭐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거에 보면 어쨌든 첫 금리 인하 전후로 봤을 때 예. 주식시장이 대단히 좋았던 경우는 또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 대체로 보면 첫 금리 인하 때는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요. 예. 보통 두 번째나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경착륙이나 연착륙이라는 게 조금 더 확인된 이후에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시점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첫 금리 인하와 두 번째 금리 인하 정도 사이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에 좀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금리와 두 번째 금리 인하 사이. 그러면 어떤 섹터 쪽으로 봐야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바이오도 굉장히 바이오. 좀 좋았고, 그다음에 약간은 이제 그런 성장 섹터들에다가 약간 방어 섹터들, 소위 네. 말해서 뭐 필수 소비나 뭐 네. 유통이나 통신이나 이렇게 좀 재미없는 섹터들도 같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필수나 통신 쪽은 왜
괜찮은 거예요?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한다는 거는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고 네. 경기에 아주 민감한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산업들보다는 조금 더 투자자들한테 고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는 경기가 둔화가 되더라도 일정 부분 방어가 되는 네. 이런 주식들과 그다음에 금리를 내렸을 때 가장 좀 민감하게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뭐 바이오 같은 그런 예. 업종들이 함께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 난 김에 우리도 최근에 통신주 좋았잖아요. 네. 뭐 SK텔레콤이나 뭐 KT 같은 거 할 것 없이 다 좋았는데 특별히 그 무슨 재료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뭐라 해야 되지? 로테이션. 예. 그런 어떻게 거죠. 보세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 예. 사실 뭐 대한민국의 통신업종이 뭐 대단하게 글쎄.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뭐 성장주는 아니죠. 성장도 아니고 굉장히 좀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미없거나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배당을 많이 주고요. 네. 배당. 예. 금리가 또 최근에 또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배당을 많이 주고 또 그 업종의 성격상 경기가 좀 나빠도 예.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어쨌든 시장의 어떤 변동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심리들이 좀 작용을 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허상무님 그거 좀 이거 아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해서 뭐 어떨 때는 SK 쓰다가 KT로 하다가 뭐 U+로 옮겼다가 뭐 짧게 옮기다 보면 뭐 돈도 줘요 뭐 어쩌고 저쩌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돈 어디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 돈이요? 예. 통신사에서 이제 보조금 마케팅 비용에서 나오는 돈들인 거죠. 마케팅 비용에서. 예.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이렇게 모집할 때 예. 그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나온다라고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 아니에요? 제 얘기는 자꾸 막 통신사 막 바꾸고 하는 게 그럴 바에야 통신비 자체를 좀 낮추면 어떨까요? 아, 예. 예, 뭐 이야기가 조금 이제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는 가끔씩 뭐 일단 고객들 측면에서는 인터넷 바꿔 저 뭐 통신사 바꿔 뭐 한데 뭐 가족들끼리 묶어 뭐 이러면서 자꾸 그걸 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가게마다 이렇게 붙여 놓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바꾸셔가지고 얼마 받아가세요 뭐 이러면서 그게 아무래도 저는 뭐 좀 더 깊이 파보면 어떨지 몰라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그리고 기사분들 와갖고 한 번씩 뭐 떼가고 새로 깔고 하는 게 저럴 바에야 그냥 차라리 매달 나가는 통신비를 확 낮춰주든지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건 진짜 딴 얘기긴 딴 얘기. 한데만 네. 그러니까 한 군데를 그냥 오래 쓰거든요. 근데 한 군데를 오래 쓰니까 또 좋은 점이 예. 확실히 그 말씀하신 대로 요금을 조금씩 깎아주긴 합니다. 혜택들이 있더라고요. 묶어서 새로 주는 그런 혜택들보다 그 인하율이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그게 또 쏠쏠하고 쏠쏠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옮기는 거나 음. 또는 조금 오래 써서 그 요금제가 조금 더 낮아지거나 할인율을 조금 더 세게 받는 거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요. 우리 딸이 하는 말로는 아빠 같은 사람이 호구야 이러던데 허상무님이나 저같이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사람들 오래 쓰잖아요. 네. 요즘도 그렇게 해 이러면서 저 딸한테 혼나는데 옮기면 이리저리 혜택이 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그것도 대충 해갖고는 안 되네. 그것도 좀 따져보고 계산 두드려 봐야 돼요. 아니 그 상무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해리스 부통령하고 네, 그리고 네, 트럼프 전 대통령 TV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재밌게 봤죠. 특히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해리스 후보가 말을 참 또박또박 잘 한다라는 그런 거를 봤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트럼프 후보가 약간 특히 낙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네. 대답을 명확하게 잘 못하고 입장을 되게 좀 흐릿하게 하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조금 당황했었던, 정말 말 그대로 당황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기본적으로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토론 자체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잘했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7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7% 상승 예상되고 지금 예상 체결지수 736포인트입니다. 어제장에서도 양시장 상승을 보여줬습니다만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2% 약세가 예상되고요. 64,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1만 3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5만 8천원이고 현대차가 1.9%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치 유가 23만 6,500원. 기아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네요. 호가는 99,3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3,600원.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5,200원. KB금융이 1.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79,3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36만 6천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5만 9,600원. 알테오젠 1.2%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32만 원. HLB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8,500원. 에코프로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7,900원이고 엔캠이 2.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6천원.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8,800원이고 클래시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만 3,600원. 삼천당제약이 2%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3만 5,200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어제도 이미 3% 올랐었죠. 휴젤도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25만 500원.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8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주 어제 흐름 좋았는데 글쎄요 오늘 좀 개장하고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아침마다 야간 선물은 확인합니다만 야간 선물이 그냥 보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장 그렇게 오르고 유럽 장도 다들 오르고 하는 와중에 그 정도로 했다. 그냥 뭐 이따 뚜껑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동시호가 저런 정도의 저 정도 흐름이라면 아마 어제는 아무래도 그 옵션 만기라는 그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네요. 지금 우리 장현재 아나운서가 어제장 오늘장 하면서 늘 그 환율 부분에서 정리하느라고 고생할 것 같은데 저도 요즘 막 헷갈리는 게 우리 3시 반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끝나는 시세하고 우리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때 네, 맞아요. 유럽에서 끝나는 그 시세하고 또 새벽에 NDF 끝나는 시세하고 그리고 막 어제장 오늘장 할 무렵에 또 움직이는 시세하고 살짝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문제는 달러 약세라고 약간 보이거든요. 지금 최근에. 지금 달러의 환율은 간당간당합니다. 우리 지난 8월 5일 날 봤던 그 레벨을 슬슬 물고 내려가려는 분위기에. 유로는 어제 오히려 ECB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 강세, 전반적인 달러 약세. 달러 약세가 그러면 우리도 같이 환율이 여기서 뭐 1340은 금방입니다만 1400보다는 1300 쪽으로 또는 그 아래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림인데 이제는 우리 외환시장에서 우리 서울에서는 이제 원화 강세, 환율 하락, 달러 약세, 이꼬르 주식 상승 이 등식에 약간의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생겼다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변화가 네. 된 게 작년부터 해서 작년부터 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그렇더라고요. 보여줬고 예.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예.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약했는데요. 그게 사실 그동안에는 없었던 현상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언제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냐라고 보면은 2021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부터 이제 조금씩 이런 변화들이 조금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다가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변화들이 좀 뚜렷해졌는데요. 네. 결국 가장 큰 거는 그동안에는 이제 달러 약세라는 게 결국 달러보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이 더 높을 때, 뭐 예를 들면 중국이나 유럽이나 예. 이럴 때 국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중 수출 또는 대유럽 수출을 잘해서 그 돈들이 어쨌든 국내 기업들 이익으로 이어져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대중 수출과 대미 수출이 거의 붙어 있잖아요. 예. 네. 거의 이제 비중 거의 비슷해지고 특히 무역 수지로만 보면은 저희가 대미 무역 흑자는 엄청 늘어났는데 예. 대중 무역 수지는 지금 적자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예. 이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달러가 강할 때 원화가 조금 달러보다 약할 때가 오히려 대미 수출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벌어서 오히려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그 기업들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도로 이 전반적인 구도 자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순매도가 좀 누적으로 따지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그렇게 잘 않는 거 봐서는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외국인들 팔긴 파는데 이걸 갖다가 뭐 달러로 바꿔서 들고 나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그럼요. 될까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파는 과정에서도 네. 결국에는 뭐 지난달에는 이제 뭐 지난달부터는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예. 적어도 상반기만 보면은 뭐 저희 한국의 수출 기업들 특히 이제 대미 수출 기업들은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순매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도 샀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는 환율과 어떤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또 금투세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금투세가 좀 투자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금투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그게 부각이 그럴 되는 수 있죠. 예. 건데 사실 이거는 뭐 한두 달 사이에서의 어떤 주식시장이 뭐 빠지고 오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식 자체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를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금투세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한 논란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 뭐 이렇게 다른 어떤 뭐 주식 자산, 채권 자산,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주식에 대해서 이런 그 과세가 이제 더해지게 되면은 확실히 주식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물론 저희가 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뭐 금투세나 이렇게 차익에 대한 어떤 세금이 적다라는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저희가 내는 실효 부동산과 관련된 세에 비하면은 사실은 조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까지도 이렇게 그 과세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돈들이 부동산에서 좀 묶여 있지 주식시장으로 오는 거를 오히려 좀 막게 되는 그러니까 충분히 넘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못 넘어오게 하는 그런 요인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좀 저해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화면에 아마 민주당 사업인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 네. 금투세 폐지하라는 취지의 그 집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글쎄요.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귀에 들어오긴 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도 좀 짧게 끌어가야 돼요. 미국 하원처럼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아, 저기는 의원감이다. 저 사람이 저기에서 저러고 있어 싶은 게 딱딱 보이는데 그걸 갖다 4년을 지켜봐야 되니 그렇기도 하고 또 그것도 있고요. 허상무님 말씀하신 데 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일부 우리 뭐 매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모든 것 갖다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투세 때문에 미국장이 최근에 빠졌나요? 네. 아니잖아요. 예, 근데 모든 걸 갖다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서 모든 걸 공매도 탓으로 돌렸다가 모든 걸 지금 금투세로 돌리다가 이쪽에도 보면 또 늘 하던 그 선동에 강한 선수들이 계속 금투세 갖고 또 장사하고 있어요. 보면은 조회수 장사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좀 우리는 좀 염두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오늘 개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경계 심리도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망세도 좀 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글쎄요. 오늘장 예측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S&P 500, 나스닥 나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어쩌면 또 국내 증시도 그 훈풍을 받아서 또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흐름 나타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주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9월 13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가 추석 연휴가 되고 그동안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국내 증시 모처럼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 그리고 코스닥은 3%대 상승 마감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가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온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보합으로 2,571포인트, 코스닥은 0.3% 상승 보여줍니다. 733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혼조세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떨어집니다. 65,300원. SK하이닉스도 1% 하락이죠. 지금 166,6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1% 하락 409,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0.8% 상승 중이죠. 979,000원. 현대차가 2% 상승합니다. 237,500원이고요. 기아가 1.3% 상승하면서 10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시 주가가 10만 원 선 지금 회복이 됐네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집니다. 53,100원이고요. 셀트리온 약보합으로 195,400원. KB금융이 1.9% 상승하면서 7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강보합권으로 359,500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강보합으로 15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1.9% 상승 중이죠. 321,500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그리고 HLB가 강보합 88,400원이고 에코프로, 엔캠이 보합이죠. 각각 77,200원, 18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클래시스가 0.5% 상승합니다. 54,2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0.3% 상승하면서 8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 0.6% 올라갑니다. 249,500원. 삼천당제약이 1% 올라갑니다. 지금 133,9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 강보합으로 67,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 아까 보셨죠. 자동차 관련주 내에서는 좀 부품주들도 힘이 좋습니다. 현대모비스 3% 강세 22만 원, 그리고 현대위아 3.58% 4%까지 올라갑니다. 52,400원이고 HL만두도 4% 상승 중이고요. 한온시스템도 3% 올라갑니다. 4,265원. 그리고 지금 기아 앞서 보셨고 KG 모빌리티도 1.2% 상승 중입니다. 오늘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흐름 좋고 부품주들 보시다시피 SL도 4.8% 상승하면서 3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그 밖에 지금 보게 되면은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 보안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SP소프트가 지금 8% 강세를 보여줍니다. 88,850원. 그리고 센즈랩도 7.6% 상승합니다. 9,180원이고 RCTK도 지금 3% 이상 올라가고요. M83도 4.5% 상승하면서 24,350원. 라운시큐어도 1.6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주들도 오랜만에 또 올라갑니다. GS건설이 2.9% 상승합니다. 19,110원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2% 상승합니다. 25,500원. DLENC도 1.8% 올라갑니다. 31,100원이고요. 그 밖에 지금 DL 강보합권, 현대건설 1% 상승 중이고 삼성물산도 지금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15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모처럼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들도 오늘 흐름 좋네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 4% 이상 올라갑니다. 179,400원이고요. HD 현대미포도 3.78% 상승 중입니다. 99,000원. HD 현대중공업도 2% 상승합니다. 182,100원이고요. 하나오션 2.3% 상승합니다. 31,000원이고 삼성중공업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조선주들 흐름 좋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497억 원, 49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1,10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368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304억 원, 5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달러 원 환율 전일장 정규장 3시 30분 마감 기준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80전 하락한 1336원 90전에 개장했네요. 오늘 시장 보니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탄력적이는 않더라도 뭐 추세적으로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예. 뭐 어제도 살짝 저희들이 뭐 방송 중에 비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재테크 노하 머니쇼 팀 네. 이렇게 회식도 했지 않습니까? 회식하면서 제가 정민앵커한테 우리 저는 그냥 계속 붉은색 개통 넥타이 메고 정민 씨 한 며칠 머리 올려가지고 우리 요거 바짝 추석 세고 와서 그냥 금방 2650이라고 하는 기술적 타겟까지 한번 끌어 당기자 했는데 그냥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냐는 표정으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차트쟁이 눈에는 이렇게 장이 한번 꺾이든지 돌든지 하면은 이렇게 레벨은 짚어지거든요. 네네. 그 다음 어디까지 가겠다 하는 데에서 지금 여기 한 2650, 60까지는 이게 갈 수 있는 장 같긴 한데 네. 이걸 갖다가 뭐 오늘 중에야 힘들겠죠. 오늘 중에 힘들고 아마 다음 연휴 갔다 와서 그거 하겠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느 쪽 섹터가 이제 주도하면서 이제 지수를 땡기느냐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우리 허상무님한테 또 이런 질문도 드려보게 되는 게 아까 이렇게 뭡니까 하이닉스 하향 조정 네. 리포트도 나오고 했다고 합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느끼실 거예요. 어떤 증권사는 상품을 참 잘 만든다. 무슨 뭐 ETF가 됐건 뭐 펀드가 됐건 뭐 상품을 잘 만드는데 그때 아주 트렌드에 잘 맞춰서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돈이 좀 되는데 그게 막 이슈가 되고 뉴스에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면서 요즘 펀드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해서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고생한 경험이 있고 또 어떤 증권사는 내지는 운용사 같은 데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면은 너무 시장 유행에 따라간다는 느낌을 주는 데도 있고 그 점에서 제가 왜 이렇게 앞부분에 서론이 길어지나 하면은 우리 허상무님 지금 계속 몸담고 계신 유진투자증권은 다소 특이한 증권사예요. 제가 봐서는. 어떤 리포터에 있어서나 애널리스트에 있어서나 허상무님 포함해서 좀 개성이 있으세요. 논란의 여지도 있었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네.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유진투자증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국내 증시 늘 막 실망스럽고 국장은 막 빨리 벗어나야 되고 이런 소리만 나오는 조금 답답한 상황 하에서 그래도 이 시장을 떠날 수 없고 내가 주식을 해야 된다면은 이제는 딴 거 보니까 없더라고요. 좀 이렇게 많이 좀 싸 보인다 내지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 이 정도 막 소외되고 언급조차 안 되더라 방송에서 리포트도 안 나오더라 하는 종목 붙들고 그냥 어느 정도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 방법밖에 없더란 말이죠. 그러게요. 뭐 좋다고 막 해서 따라가면 늘 고생을 하니까 그 점에서 2차 전지가 궁금한 거예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뭔가 결자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뭐냐 하면은 작년에 유진투자증권의 그 말이 맞았네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2차 전지가 고생하시는 투자자분들 가운데 지금쯤에는 한번 허상무님이 그 중심에 계셨던 건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디스커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어떻게 컨센서스가 나옵니까?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한병화 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이 자리에 초청하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리스크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라든지 친환경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는 속도 자체가 약간은 좀 그 예전에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미국 대선에서 정말 그 해리스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나마 2차 전지나 친환경 쪽에서는 확실히 조금 숨통이 트일 걸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약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약간 이제는 차별화다라는 거죠. 차별화. 그러니까 사실 에코프로와 관련된 그룹들의 주가는 여전히 조금 비싼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다른 이외의 종목들 중에서는 너무 많이 빠져서 많이 이제 정말 싸져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차별화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들은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해서 분명히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어서 약간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을 조금 더 두고 좀 좋게 보고 있고 2차 전지 쪽은 지금부터는 차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쪽에서 보면은 오늘 금융주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금융주요? 네. 미국은 금융주 요새 고생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금융주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JP 모간에서 네. 이제 컨퍼런스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이자 마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과도하게 기대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나 사이클에서는 단기 금리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예. 장기 금리보다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예.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은행들의 이익 마진은 뭐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의 대출이라든지 통화량 증가율이 약간 증가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 세고 오면은 저 소위 말하는 밸류업 지수가 발표되든지 뭐 저쪽에 네. 뭔가 조금 스피드가 붙을 것 같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금 사실 예. 시장에서 특히 상반기에는 예를 들면 대미 수출주들이 네. 주도를 좀 했고 이제 지금 하반기 들어서면서는 대미 수출주들이 좀 힘을 잃어가면서 예. 약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좀 못 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는 밸류업밖에 없다. 밸류업밖에 그렇게 좀 없다.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수가 나오고 네. 또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들이 좀 모아지게 되면은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음. 영풍하고 고려아연이 엄청 급등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 MBK 파트너스에서 이제 한 주당 66만 원 공개 매수 이슈가 있긴 한데 이 예전에는 좀 금 관련주로도 유명했었잖아요. 네. 금 가격도 한번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금 금 가격. 금 가격 지금 온스당 2,580달러를 네.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금이 참 저는 되게 좋아하지 않는 상품인 게 이게 네. 이자를 안 주는 상품이잖아요. 이자를 안 그렇죠. 이자를 예. 안 주고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드는 그런 그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국면에서 예.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거,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금리나 국면에서는 약간 금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하거나 또는 이제 확신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약간의 좀 대안들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네. 뭐 미국이 아닌 뭐 중국이나 다른 중앙은행들이 열심히 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단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굉장히 좀 단단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정민 앵커님 네. 지금 무슨 내용이죠? 저 자막에 나오는 게. 영풍하고 고려아연. 예, 예, 네, 예. 이게 MBK 파트너스가 예. 한 주당 66만 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진 거죠. 66만 원에 한 주당. 왜 그렇게 비싸게 사요? 좀 저한테 여쭤보시는 예, 거예요? 뭐 해봐야 뭐 30만 원도 안 되던 이걸 갖다가 왜 66만 원에 사는? 그러니까 이제 MBK 파트너스가 그 고려아연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권 때문에. 아니 경영권이라 하더라도 30만 원짜리를 왜 66만 원에 산다는 거예요? 고려아연 영풍을. 고려아연을 갖다가 네. 고려아연을 갖다가 66만 원에 산다고? 예, 고려아연은 지금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예. 그렇구나. 예. 제가 지금 영풍을 보니까 그러네. 야, 그래도 55만 원 하는 것 같다. 66만 원이나 주고 사겠다. 네, 영풍에서. 과문해서 MBK 그런지 왜 이렇게 파트너스와 비싸게 사지? 경영권 아니라 뭐라도 55만 원인데 56만 원만 사도 사지는 거 아닌가? 아무튼 네, 예. 이런 거는 조금 이상해요.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예. 아니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떨어질 일이에요? 아니 뭐 허상무님이 뭐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제가 여쭤보는 건 이제 이게 앞서 AI 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뭐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주 하면 그래도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지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아니면은 아, 여기서는 네. 반등 기회가 나오면은 빠져나오고 다른 쪽을 봐야 되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에는 PBR이 지금 1.1배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에 대한 위험은 많이 줄었다라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반도체 주식들은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저가 매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제 탄력적으로 올라가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만큼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네. 지금처럼 반도체와 관련된 공급 이슈들이 조금씩 불안하다라는 이유가 나올 때는 사실은 주식은 안 빠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네.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는 특히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증가도 약간 꺾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약간 모멘텀은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좀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반도체를 볼 때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둔화된 모멘텀이 그러면 짧고 굵게 끝나느냐 아니면 이게 장기화 될 거냐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AI나 뭐 글로벌 경기가 어쨌든 연착륙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은 그렇게 급격하게 수요가 꺾이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서 뭐 좋게 얘기하면 저가 매수 기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그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시점은 저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좀 진행된 이후가 되는 올해 한 4분기나 뭐 이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4분기. 약간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반도체가 아닌 테크가 아닌 다른 쪽에서도 조금 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혼조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어제 상승했는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멈춰서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2% 올라가고 있는데요. 2,577선이고요. 코스닥은 0.11% 하락하면서 730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어제 매수세를 보여줬던 외국인 다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2,020억 원의 순매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83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개인이 873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563억 원의 팔자 포지션, 기관도 209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개인만 홀로 79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자동차 업종이 크게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은행과 생물공학 업종도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일일 천하였던 건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과 에너지 장비, 서비스 업종 역시도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과 자동차 공동 개발과 생산을 비롯해서 공급망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 등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부품주까지도 수혜 기대감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4.77% 올라가면서 52,700원, HL만도 4.1% 상승하며 34,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온시스템 2.3% 강세로 거래가 4,230원입니다. 현대모비스도 4% 가까이 올라갑니다. 22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장에서 1.72%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요. 23만 6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도 상승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등 주요 인공지능 AI 기업들이 유해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확산을 막기 위해서 AI 학습 데이터에 나체 이미지를 제거하기로 서약했다는 소식에 딥페이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센즈랩이 11.6%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가 9,520원이고요. SP소프트가 6% 가까이 올라갑니다.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플랜티넷이 3.74% 오르며 2,495원, M832이 3% 강세로 2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ICK 역시도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면역 항암제 관련주가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되는데요. 한미약품과 루닛, 유틸렉스 등 다양한 국내 기업들이 최신 암 치료와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앞타머 사이언스가 14.4%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2,785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유틸렉스 7.42% 오르면서 2,535원, ABL 바이오가 0.85% 강세 기록 중입니다. 그 밖에 유한양행은 지금 하락 전환이 된 상태고 헬릭스미스가 0.29%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핫한 종목이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주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사모펀드를 굴리는 MBK 파트너스가 명품그룹과 손을 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에 고려아연뿐 아니라 영풍그룹주들까지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풍과 영풍정밀은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각각 38만 6천 원, 12,180원이고요. 고려아연이 20.14% 시세 분출 중입니다. 6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풍 제지도 점점 지금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22.37% 급등하면서 1,58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제와 다르게 상승 분위기가 좀 크진 않은 상황이고 코스피만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나성민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 후보가 선전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는 신재생에너지 섹터입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대선 관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분석이고, 그래서 관련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관련 섹터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약 해리스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그린 산업 육성책인 IRA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련 섹터에 주목을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미국 29일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게 되면 조달금리 이슈로 그동안 이연되었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향후 성장성이 가팔라질 수 있는 섹터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사이클로 접어들 수 있어 관련 종목들이 하반기 주가 차별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전기차나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수요가 등장하면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탑픽 종목으로 CS 윈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풍력 발전기에서 하부 구조물, 타워 부분 등 기자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풍력 발전기에서 터빈 수주가 먼저 나오고 각종 기자재 수주가 늦게 나오는데 시계열상 대략 1년 정도 텀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터빈 업체들에게 수주가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의 하부 구조물, 타워 부분 수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3분기 영업이익 약 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하부 구조물 단가 인상이 진행되며 두 자릿수 수준의 수익성은 유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망 종목으로 SK 오션플랜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특수선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2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15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동사는 대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전체 시장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반기 대만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사 발표가 있고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개화되기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망주로 서진 시스템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알루미늄 등 메탈 관련 부품 등을 전문으로 생산 및 공급하는 업체로 베트남의 대규모 생산 시설 및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는 결국 ESS 투자 확대로 기결될 수밖에 없으며 동사는 ESS 장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ESS 장비 사업뿐 아니라 반도체, 전기차 및 배터리, 통신 장비 시장에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 향후 매출 다변화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ESS 장비 사업 부문의 경쟁력은 대규모 양산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플루언스 에너지, 포인 에너지 등 글로벌 업체에 주도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년 ESS 장비 매출 약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 다소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추석 전 마지막 거래일,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휴가 길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다음 주 19일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장성이 있는 섹터, 종목군으로 수급이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막 바닥권에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미국과 글로벌리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하는 만큼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는 여전한데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려는 실수요자들은 높은 대출 문턱에 또 한 번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실수요자들 반발에 은행권도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부동산 시장, 또 정책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송 대표님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오늘만 하면은 이제 쉰다, 주말이다. 거기다 제가 이제 원인은 아니네요. 연휴까지 기다리고 있다 하는 네. 건데, 아유, 연휴가 또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으실 거고, 네. 또 우리나라는 또 명절 스트레스를 또 옛날부터 하는 말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즐거운 연휴가 돼야 되는데. 근데 뭐 보통 근데 그래도 선거 때나 또 이거 뭐 이제 가을 뭐 추석 뭐 명절 때는 또 밥상머리에서 또 부동산 얘기 또 나오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또 예. 이거 금요일 날 얘기 나오고 나면 이제 차에서부터 벌써 시작됩니다. 이동하면서 차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88 부동산, 야 이게 벌써 8월 8일이고 오늘 9월 13일이니까 한 달이 넘었네요. 그러네요. 예. 아니 그동안에 이제 조금 집값 추이가 상승폭이 줄던,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게 아니고 네. 상승폭이 줄던 서울 아파트값 다시 이제 또 상승률이 또 약간 고개를 드는데 네. 지금 한국은행은 서울 집값이 이제 내년에도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서울 집값입니다. 네. 항상 우리 얘기는 하자고요. 서울이냐 지방이냐. 그렇죠. 지금 실제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나온 그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더라도 그 상승률이 그 연 그 초부터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해왔던 그런 분위기에서 네. 지금 상승하다가 좀 꺾이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0.3이 지나서 0.28부터 해서 좀 점진적으로 해서 한 몇 주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0.23으로 해서 상승폭이 다시 확대가 됐다. 절대적인 내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기간으로 본다라면 한 25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을 지켜보는 게 그 상승폭이 둔화가 돼서 뭐 금융에 대한 그 대출 규제 네. 그리고 공급량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었는데 상승폭이 있다라는 거는 주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거 대비했을 때 전국의 매매 가격은 0.07 정도 상승을 한 거니까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 한 뭐 2달, 3달 전 대비했을 때보다는 상승폭은 둔화를 했습니다. 그 둔화된 배경을 보면은 역시 뭐 대출에 대한 그 환경이 좀 변화가 됐고 그리고 집값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25주간의 그 기간이라면은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담감. 뭐 그 집을 살려고 해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서 못 쫓아가겠다 그런 심리도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로도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나타났고요. 그거에 통해서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매물 소진이 둔화가 된다라는 거는 팔려고 하는 사람은 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겠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집값이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좀 지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집값을 선도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강남권이라든지 그리고 재건축 단지, 주요 재건축 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재건축 단지를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 신축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 관련돼서 아무래도 영향력을 좀 크게 받고 있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택에 대한 그 가격 흐름세가 좀 꺾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한 그 내년까지의 과열 현상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도 많이 좀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심이라고 한다라면은 과열이라고 한다라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뭐 10,000건 이상 정도 나와줘야 되는 그런 거래량인데 스트레스 DSR 전에 한 9,000건 정도 거래가 나왔는데 아마 추석 이후부터는 좀 거래량이 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열보다는 뭐 위험 정도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주택시장을 그 예측하는 그 지수로는 고평가에서 과열 단계로 진입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그 전고점 대비했을 때 상당 부분의 그 단지에서 한 90% 정도 회복. 그다음에 주요 단지에서는 전고점을 넘은 그런 단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뭐 주장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좀 주택 가격이 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들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 뭐 부동산 시장이 좀 진정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대책 자체가 이제 공급에 좀 집중됐던 거잖아요. 시장 안정에 좀 영향을 줬을까요? 근데 공급 대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중기 장기 대책이다 보니까 시장에 바로 반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대책이에요. 그렇죠. 시장에 좀 숙성이 돼야 되는 그런 정책이고 대책인데 지금 뭐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겠지만 그 CG에서 박상우 장관께서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언급들 상승세 둔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제 진정되는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박상우 장관께서도 아무래도 국토부 장관이니까 주택 공급 때문에 집값이 진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또는 금융위 뭐 이런 쪽에서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진정됐다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뭐에는 뭐가 보이니까 그 주택 공급을 담당을 하고 있는 아무래도 국토부에서는 주택 공급 덕에 시장이 좀 안정됐다라고 아니 8월 하는데 8일 날 대책 나오고 지금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몇 채가 공급됐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전혀 뭐 없으니까 공급 대책보다도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돈 못 빌리니까 못 사는 거지 뭐 아니에요? 금융하고 부동산 개발이나 부동산 투자 쪽으로는 금융의 지배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금융에 대한 그리고 수요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반응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지금 환경으로 보면 공급에 대한 대책은 이제 뭐 나중에 내 집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심리적인 그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고 직접적인 영향은 뭐 수요책들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그 내용들 보듯이 뭐 지금 아파트 쪽에는 여전히 주택 가격에 대한 그 흐름 자체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신생아 대책이라든지 특례보금자리론 뭐 요게 이제 정책자금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 대책을 통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자금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평가는 있긴 한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신생아라든지 그 생애 최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는데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방향 아닌가라는 거는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뭐 요즘에 대선 토론 보니까 해리스 뭐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생애 최초 하는 사람은 3,400만 원 정도 뭐 취득세 뭐 지원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 집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을 그 겪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반대편에서 뭐 그 공산주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정도로 그만큼 집 사는데 취득에 대한 그 장벽을 처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낮춰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해서 뭐 여러 발표가 있긴 하겠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택 보급률이 뭐 100% 넘는데 100% 넘는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그 낮춰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5억짜리 하는 지역에다가 10억, 20억짜리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5억 하는 지역에다가 2억, 3억의 주택을 공급을 하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물량의 핵심이 아니라 이게 질적 공급이냐 양적 공급이냐에 따라서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좀 좌우를 하는데 뭐 이런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뭐 어떤 비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 활성화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물량 자체도 지금 서울시에는 올해 분양이 뭐 한 3만 7천 호 정도 하고 내년에 4만 9천 호 정도 하는데 이게 뭐 주택 공급보다도 공급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이 예전보다는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공급들을 하는 거지 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분들이 집을 짓는 건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일정 부분은 그 시장의 흐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은 공급에 대한 그 대책보다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오른 거에 대한 그 피로감 거기에 대출에 대한 그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더 작용한 게 좀 기여도가 좀 더 크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송 대표 교수도 뭐 해리스의 뭐 생애 최초 누가 들어도 일단 실소를 갖다가 금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뭔 정책이란 게 아닌 말로 예를 들어 여기저기서 유행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아니 왜 내연기관 타는 사람 세금 갖고 전기차 사는 사람이 혜택을 봅니까? 집 사는 사람이 누구는 그렇게 몇 천만 원씩 세금 내서 참 또 막 던져놓고 하기나 하면 또 몰라요. 그놈의 학자금 대출도 뭐 다 상환해주니 어쩌니 하다 못했잖아. 뭐 말이야 이제 막 던질 텐데 일단 들었을 때 누구나 그래 싶은 게 이게 정책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짓는 쪽도 금융이고 그 지은 집을 사는 쪽도 금융이 받쳐줘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쪽은 지금 아직도 이 브릿지론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 안 되고 PF가 아직도 꼬여 있어가지고 여기 참 고생들 하던데 마찬가지로 집 사는 사람도 집값 다 저축해서 현찰 들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 금감원장이 사과까지 했어요. 나와가지고 이걸 갑자기 또 이제 대출을 갖다가 꽉 쪼으니까 집값 잡겠다고 실수요자들은 덜컥 이제 뭐 잔금을 처리하든 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 정책이 저리 나오니까 돈은 꽉 막히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은행권에서 그러면 살짝 그러면 예외 규정 만들기 시작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우리 그 앵커님께서도 지적한 이준 소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막 던지는 것 때문에 지금 사과를 한 거거든요. 막 던지는 거. 네, 아까 맞아요. 막 던져가지고 실천도 못하고 막 글쎄. 던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금리 올라가니까 금리 낮춰라. 시장에 금리 떨어지니까 집 많이 산다. 금리 올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언급이 있고 나서 계속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수요책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시장 막 혼란스럽죠. 막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 몇 달 전에 산 사람들 잔금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들이 막 생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이복현 그 금감원장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좀 사과를 한 것으로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언급에 대해서 좀 신중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행에다가 좀 자율성을 좀 맡겨가지고 이 뭐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자율성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외 규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전세에 대한 그 대출이라든지 실거주 관련돼서 조건이나 또는 갈아타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들마다 예외들을 두는 거겠죠. 뭐 지금 물론 뭐 신한에서는 뭐 무주택자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면서 처분을 하는 조건 뭐 그러니까 몇 달 안에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그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불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뭐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도 대출을 좀 허용해주는 그런 상황들이 예외 규정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시장의 동향 보고 이거 그 대출 장사하다 보니까 요거 사람들이 많이 찾네 수요자가 많네 하면 또 그런 것들 또 확대를 하고 넓힐 수 있겠죠. 근데 또 자율성이라는 게 너무 맡기다 보면은 그 안에서도 너무 경쟁들이 때로는 치열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거 장사들이 잘 된다 해가지고 뭐 담합을 하는 경우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너무 막 직접적으로 내려라 올려라 뭐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아까 짧은 시간에 시장에 반응하는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적으로 진짜 많이 만나봤는데 소위 막 좀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계획들 다 세워놨는데 완전히 그 헝클어트려 버려니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바로 옆에 얼굴이 나와서 국민의 공복이라 할 만한 공무원들 무슨 뭐 그 중에는 뭐 행시해서 뭐 그렇게 바로 사무관으로 출발한 사람들 적지 않은 얼마나 그거 하고 나중에 또 퇴직 이후도 보장되는 빵빵한 연금 제도도 있고 하는데 뭔가는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하려다 보니 자꾸 쭈물딱거려야 되고 쭈물딱거리다 보면 또 파일 끄집어내서 옛날에 뭐 했지 해서 이거에 그건데 차라리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받아가시고 급여 받아가시고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싶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요즘에 그 정치나 뭐 관련된 그 공무원들이나 관료분들이 이상하게 그냥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정치 쪽에도 관심들이 좀 많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은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도 뭐 판사나 뭐 이런 분들도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때로는 이념이 좀 섞인 그런 뭐 언급들도 많아가지고 부동산 관련된 수요자들이 이거 부동산은 항상 정치다 막 얘기하는 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비사업 쪽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뭐 사실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 후속 조치로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발의를 했는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좀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분석 나오고 있죠. 분석이 상당히 나오죠. 지금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들 비중들을 보면은 2015년에 16% 정도 됐는데 지금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3%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되고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주거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어떤 뭐 시설 뭐 이런 것들도 활용들 하잖아요. 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근데 그때 2015년에 한 5% 정도 됐던 게 이제 14% 정도 되는 거죠. 아마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정비에 대한 그 의욕 뭐 이런 것들이 강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라가다 보니까 멸실되는 그 주택들도 감소들이 컸습니다. 2021년도 보면 14만 6천 호 정도 됐는데 지금 그 2022년에는 9만 6천 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멸실 주택 수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정비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멸실주택이 줄어든다라는 평가들이 많고 뭐 보고서에도 나온다라는 거는 수도권 쪽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들이 나오지 않고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는 주거의 질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좀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면 뭐 금융적인 지원이라든지 세제적인 뭐 지원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지 조금 더 그 정비 사업이나 뭐 어떤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이런 내용들을 좀 단축을 하기 위한 뭐 법안들 이런 부분들을 발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네. 지금 그럼 송 대표님 네. 추석 끝나고 나서 네. 또 뭐 분양 시장에 한번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것들 네.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수도권 쪽이 아무래도 핵심이겠죠. 네. 그 서울의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수도권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분양 성적들이 좀 준수하게 나오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1000가구 이상 되는 단지들 표 네. CG에도 나와 있는데 1000가구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저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지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단지 안의 구성, 뭐 설계 이런 것들이 하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1000가구 이상 표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이제 김포시 3,000가구가 넘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관심들이 좀 뜨거운 곳이죠. 과천시도 한 1,400가구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여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 2,600가구 정도 나오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시면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구에 있는 청담 르엘 얘가 이제 아마 한강 나오는 곳은 파노라마 뷰가 한강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져요. 설계도 아주 괜찮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1,261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뭐 물론 이 물량들 자체 안에서는 일반 분양 물량이 저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총 가구 수가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아마 일반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단지 내 커뮤니티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 안에서는 때때로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지역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거기에다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분양 시장이 상당 부분 그리고 신축 선호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방을 하고 인기를 좀 끄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 단지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청약홈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장 보니까 그래도 뭐 보합권 정도 개인 투자자가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서 많이 매수하고 외국인은 또 물량을 내놓네요. 그러네요. 네, 진짜 개인들이 우리 시장 진짜 버팀목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모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희는 추석 연휴 보내고 19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